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D호텔의 15층 그랜드홀은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꽃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재계의 큰 이슈가 되는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바로 대한그룹 김상철 회장, 62세, 과 그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 최지은, 52세의 결혼식이었다. 나는 남편 김재혁, 35세, 과 12살 딸 소연의 손을 꼭 잡고 홀 안으로 들어섰다. 대한그룹은 우리 가족의 뿌리였고 나는 이 가문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오늘의 결혼식은 그 어떤 가족 행사보다도 어색하고 낯설었다. 지원아, 긴장하지 마. 남편 재혁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도 떨림이 느껴졌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 이후 술에 의존하며 점점 무너져갔고 지금도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다행일 뿐이었다. 나는 시아버지 김상철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의 첫 번째 아내, 즉 나의 시어머니 이미경, 56세, 이 해외 출장 중 실종된 후 그는 한동안 무너져 있었다. 회사를 유지하는 것도 벅찼고 가족의 분위기도 침체됐다. 그런 그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사실이 기뻐야 했지만 마음 한편은 찜찜했다. 지은 씨,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최지은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원 씨, 상철 회장님이 행복하신 모습만 봐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더는 내색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랜드홀의 입구 쪽에서 묘한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나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홀 안으로 한 여성이 우아하게 들어섰다. 은발의 머리카락, 고급 실크 드레스, 반짝이는 보석들, 무엇보다 그녀의 품위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왼쪽 귀 뒤로 향했다. 왼쪽 귀 뒤에 선명히 보이는 특이한 반점. 그것은 내가 잊을 수 없는 특징이었다. 15년 전 실종된 나의 시어머니, 이미경 여사만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다. 어머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혹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혼란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특히 김상철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결혼식은 어색하게 마무리됐고 곧바로 리셉션 파티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술렁거렸고 나는 딸 소연을 데리고 구석에 앉았다. 그때 그 여성이 조용히 김상철에게 다가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상철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더욱 확신을 주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 이미경 여사였다. 혹시 이미경 여사님이신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너, 지원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15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할 만큼 선명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5년 전 시어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혼 초반 나는 근행대를 견디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죽은 게 아니라 납치당했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러 돌아왔어. 그 순간 호라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고 그때까지 차분하던 최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보안팀. 저 여자를 내보내. 최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미경 여사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김상철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믿었던 친구, 최지은이 어떻게 나를 납치하고 당신을 배신했는지 그 증거야. 그 순간
김상철 회장은 휘청이며 쓰러졌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곧바로 구급대가 호출됐다. 나는 멍한 상태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았다.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운명의 결혼식은 혼돈 속에서 끝이 났고 우리 가족의 평화롭던 일상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떠난 후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이미경 여사의 등장과 그녀가 내민 서류 한 장, 그리고 시아버지 김상철 회장의 쓰러짐. 모든 상황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파티장은 급히 정리됐고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 와중에 최지은은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남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상철 회장님은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 누군가의 터무니없는 소동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침착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억눌린 분노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딸 소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이미경 여사가 따라왔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여러 번 말을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참았다. 대신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때의 고집스럽고 냉정한 중년 여성이 아닌 세련되고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그때 이미경 여사가 내 옆에 앉았다. 지원아.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15년 전 그녀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를 부를 때조차 차가운 존댓말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납치당하신 게 맞나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5년 전 해외 출장 중에 최지은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납치당했어. 그들은 날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에게 연락도 없이. 그럴 수 없었어.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를 위협했어. 특히 내 딸, 소연이까지.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연을 덮고 안았다. 그럼 이제 왜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미경 여사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번졌다. 더는 숨어 살 수 없어. 그동안 나는 힘을 길렀어.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최지은의 모든 죄를 밝혀낼 거야. 그때 병실에서 의료진이 나왔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와 쇼크가 겹쳐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다.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병실에 간호사를 보내고 혼자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다. 그때 최지은이 병실로 들어왔다. 지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나갔다. 이미경 여사, 믿으세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최지은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15년 전부터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그녀가 가족을 위협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경 여사가 내 뒤에 나타났다. 지은아, 아직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최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이건 권력과 복수, 숨겨진 진실을 둘러싼 전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연은 고열로 고통스러워했고
남편 재혁은 또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다. 집안은 점점 무너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불려갔다. 소연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희귀 혈액 질환이 악화되고 있었고 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가 쪽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경 여사를 떠올렸다. 병실로 돌아오자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연의 상태, 필요한 이식, 그리고 가족 중 기증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이미경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내가 검사를 받을게.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는 내 손녀야. 내 딸의 아이. 내가 당연히 지켜야지.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는 제 딸이에요. 이미경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원아, 그 얘긴 다음에 하자. 지금은 소연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그녀의 말은 또 다른 진실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족, 진실, 그리고 목숨을 건 싸움.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소연이의 조혈모세포 이식 검사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혈액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의료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 재혁은 술에 취해 오지도 않았고 소연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때 이미경 여사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원아,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아이예요. 이미경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15년 전 내가 출산했던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어. 최지은이 병원 직원을 매수해 내 아이와 내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어.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의문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소연이의 희귀 혈액 질환, 가족 내의 미묘한 분위기, 그리고 최지은의 끊임없는 간섭. 그럼 제 친딸은 어디에 있죠? 내 언니, 지영이의 딸로 자라고 있어. 이름은 미라야. 지금 15살이지. 충격으로 머리가 멍해졌다. 지영은 평소에도 나를 무시했고 그 딸 미라에 대해서도 늘 지나치게 감쌌다. 모든 것이 납득됐다.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땐 너도 몰랐고 나도 너를 지켜보며 확신을 얻어야 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되돌릴 때가 온 거야.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갔다.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12년 동안 키웠다. 내 사랑은 진짜였다. 며칠 후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이미경 여사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소연이는 내 친딸이 아니었지만 이미경 여사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였다. 반면 지영의 딸 미라가 내 친딸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 재혁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혼잣말을 되뇌며 병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나는 지영을 찾아갔다. 지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뭐? 미라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웃기지 마.
15년 동안 난 그 아이를 키웠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연을 생각하며 참았다. 최지은과 어떤 관계인지 다 밝혀질 거야.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며칠 후 최지은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지원 씨, 혼란스럽겠죠. 하지만 선택해야 해요. 무슨 선택이요? 날 도우면 소연이도 내 인생도 안전해질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 거역하면 소연이의 치료는 어려워질 거고 미라도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그녀의 협박에 몸이 굳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경 여사의 말과 내 딸들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떠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협박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병실을 나갔다. 그날 밤 이미경 여사는 나를 비밀리에 불러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만났다. 지원아, 이제는 선택해야 해. 지은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니?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소연이도, 미라도, 우리 가족도 더 이상 지은의 소나기에 둘 수 없어요. 이미경 여사의 눈빛에 안도의 빛이 비쳤다. 좋아. 내일 우리 함께 지은의 사무실을 조사하자. 그녀의 약점을 찾아야 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불안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비밀리에 최지은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미경 여사는 오랜 친구였던 시절을 이용해 사무실 출입카드를 확보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수상한 서류 뭉치와 USB가 가득했다.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챙겼다. 그러나 그 순간 사무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거기 있는 거 알아. 지영의 남편, 박태성이었다. 그는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미경 여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태성 씨, 오랜만이네. 상철 회장님의 서류를 좀 찾으러 왔어. 그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지은 회장님이 요즘 많이 예민하니까. 우리는 겨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가져온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사 자금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서의 아이 바꿔치기 관련 문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이미경 여사는 USB를 손에 쥔 채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지원아. 최지은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났다. 이미경 여사와 내가 확보한 USB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최지은이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으며 심지어 우리 가족을 상대로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가 낱낱이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만으로는 법적으로 확실한 처벌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최지은은 이미 경찰, 검사, 심지어 언론까지 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보다 강력한 결정타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나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불려갔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너에 대해 알고 있다. 서지원 씨 내 딸에 대해서도. 그 한마디에 나는 망설일 수 없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지원 씨,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언론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재계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금융업계의 숨은 권력자였고 소문에 따르면 정재계 로비의 실세였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죠?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와 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야. 물론 대가가 필요하지. 대가요?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미경 여사와 강민호가 함께 있었다.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15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넌 내 인생의 일부였어. 그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친아버지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호를 바라봤다.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내가 알던 건 모두 거짓이야. 이미경, 내 어머니가 널 숨겼지. 날 피하기 위해, 그리고 김상철의 가문에 널 심기 위해서.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넌 지금 선택해야 해, 지원아. 김상철과 이미경을 믿고 계속 가면 넌 내 아이도 내 삶도 지킬 수 없어. 그의 눈빛은 차갑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럼 당신은 날 위해 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편에 서면 소연이의 치료비는 물론 법적으로도 널 보호해주지. 미라도 친딸로서 제대로 찾아올 수 있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한다면 최지음보다 더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그의 본색을 확실히 느꼈다. 강민호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이용할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그렇게 나는 카페를 나섰다. 머리는 복잡했고 가슴은 먹먹했다. 그날 밤 이미경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나타났구나, 강민호.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이미경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린 시절의 실수였어. 널 뱃속에 품었을 때 나는 이미 김상철과 약혼한 상태였고 민호와의 관계는 감춰야 했어.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도 나약한 인간이었고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경 여사의 눈빛에 결의가 번졌다. 민호도, 지은도 모두 우리 가족을 위협해. 넌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해.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알겠어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우리는 최지은의 또 다른 비리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 회사 내부, 측근들의 약점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소연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긴급 이식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이미경 여사는 자신의 건강을 무릅쓰고 기증을 자청했다. 내가 소연이를 살릴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였다. 병원으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소연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다. 소연이는 내 손에 있다. 딸을 보고 싶으면 모든 걸 포기해. 발신자는 강민호였다. 나는 핏줄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문자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소연이가 강민호에게 납치됐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경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소연이가 사라졌어요. 이미경 여사는 놀람을 숨기지 못했다. 뭐라고? 언제? 어디서? 병원에서. 누가 데려간 것 같아요. 문자에 강민호라고 적혀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진정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나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은 이미 경찰들이 출동해 수색 중이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CCTV는 해킹으로 영상이 지워졌고 목격자는 없었다. 그때 다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모든 걸 내려놔. 증거도, 회사도, 복수도. 그러면 소연이는 무사히 돌아갈 거야. 강민호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내 협박이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철저히 계산적인 남자였고 이번에도 가족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이미경 여사와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가득했다. 민호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넌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해야 해. 그래야 소연이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진짜로 그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컸지만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모든 걸 포기할게요.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훌륭해, 지원아.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소연이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일 오후 3시, 인천항. 거기서 만나자. 소연이를 보여줄 테니 너도 약속을 지켜. 그렇게 나는 약속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이미경 여사도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따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 우리는 변호사와 기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은밀히 섭외했다. 인천항 인근에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다음 날 인천항.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이 다가왔고 그 안에서 소연이가 내렸다. 소연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 엄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났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가 데리러 왔어. 그때 강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약속을 지켜라, 지원아. 나는 서류 가방을 건넸다. 그 안에는 회사의 지분 포기 각서와 증거들을 담은 것처럼 꾸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는 가방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렇게 협조적일 줄 알았으면 진작 끝났을 텐데.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날 속인 거냐?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가족을 위협하는 순간 난 더 이상 딸이 아니다. 경찰이 달려왔고 그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포착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생중계됐다. 강민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졌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차를 타고 도망쳤다. 경찰이 추격했지만 그는 미리 준비한 경로로 흔적을 감추었다. 소연이를 품에 안은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강민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며칠 후 병원에서 소연이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미경 여사는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끝까지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내가 말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정말 강해졌구나, 지원아. 그 말에 나는 잠시 울컥했다. 수많은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틴 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강민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지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전쟁의 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소연이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나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강민호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최지은도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는 것이 더 불길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미경 여사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지은이가 매주 목요일 저녁 청담동 블루문 클럽에서 정재계 인물들과 비밀 모임을 가져 그 자리에서 민호와도 종종 만난다더군. 그녀는 서류와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블루문 클럽 VIP룸에서 웃고 있는 최지은과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보를 모아야 해. 특히 15년 전 우리 회사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그리고 아이 바꿔치기 관련 증거도 그들이 대화 중 흘릴 가능성이 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런 고급 클럽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직원도 아니고. 이미경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목시계를 하나 꺼냈다. 이건 특수 제작된 녹음기야. 겉으론 평범한 시계처럼 보이지만 버튼만 누르면 고성능 마이크가 작동돼. 3시간까지 녹음 가능해. 나는 시계를 받아들고 잠시 고민했다.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여유는 없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죠? 내일이 목요일이야. 블루문 클럽에 단기 서빙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미 넣어뒀어. 넌 VIP룸 쪽으로 배치될 거야. 그렇게 나는 다시 싸움의 중심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다음 날 밤 청담동의 화려한 블루문 클럽. 건물 외벽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렀고 안으로 들어서자 강렬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나를 압도했다. 긴장감을 감추며 직원 유니폼을 입고 VIP룸 쪽으로 향했다. 클럽 매니저는 나를 대충 살펴보더니 말했다. VIP룸 손님들 까다로우니까 실수하면 안 돼. 특히 최지은 회장 일행이야. 알아듣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다. 밤 10시가 조금 넘자 최지은과 일행들이 도착했다. 그녀 옆에는 신우이 지영의 남편 박태성과 낯익은 정재계 인사 몇 명도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손목시계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평범한 사업 이야기로 시작됐다. 그러나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숨기고 있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호 회장이 요즘 좀 위험해졌어. 박태성이 말했다. 강민호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최지은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엔 여유가 가득했다. 이번에 그 여자애 소연이를 납치한 것도 결국 실패했잖아요. 다른 남자가 말했다. 중요한 건 겁을 줬다는 거야. 서지원이도 이제 함부로 못 움직일 걸. 지영의 남편이 말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소연이 납치 사건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근데 그 여자 이미경도 문제야. 최지은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해. 15년 전에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지영의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 곧 끝나. 강민호와 거래만 성사되면 이미경도 서지원도 다 정리될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식은땀이 흘렀다.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서비스를 마쳤다. 하지만 그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최지은의 눈길이 내 쪽으로 스쳤고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VIP룸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매니저, 저 여자 신원 좀 확인해. 나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화장실로 향한 척하며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한 탈출로를 통해 클럽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클럽을 나와 숨을 돌린 나는 바로 이미경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음했어요. 그들이 다 불었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잘했다. 지원아. 하지만 그들도 널 의심하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우리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법적으로 바로 구속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미경 여사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은의 개인 금고에 모든 진짜 서류가 있어. 상철 회장의 회사 주식 강탈, 아이 바꿔치기 지시문서, 그리고 강민호와의 거래 계약서까지.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긴장했다. 그걸 어떻게 가져오죠? 이미경 여사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해.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소연이도, 미라도, 가족도 모두를 지키기 위해 나는 다시 싸움의 한복판으로 향해야 했다. 며칠 후 우리는 최지은의 사무실을 노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이미경 여사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과거를 이용해 사무실 출입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금고는 그녀의 개인 사무실 안에 있어. 책장 뒤 비밀 공간이야. 이미경 여사가 말했다.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경비가 삼엄할 텐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건 위험해. 하지만 너희 시누이, 지영의 남편 박태성이 열쇠를 갖고 있어. 그를 이용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인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지영의 남편이 일하는 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나를 보고 위아한 얼굴을 했다. 여긴 무슨 일로? 나는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미라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소연이 수술도 있었고 저도 이젠 미라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따라와. 나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의도한 대로 그는 자리를 비우는 틈을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예상대로 최지은의 사무실 출입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를 재빨리 숨긴 뒤 태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미라, 널 엄마로 받아들일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밤이 되자 나는 이미경 여사와 함께 최지은의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우리는 비상계단을 통해 조심스럽게 6층으로 올라갔다. 출입카드를 사용해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갑고 정돈된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벽면 책장 뒤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는 생일일 가능성이 커. 이미경 여사가 말했다. 나는 최지은의 정보를 떠올리며 몇 가지 조합을 입력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모두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확인하니 최지은과 지영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빨리 나가야 해. 이미경 여사가 속삭였다. 우리는 비상구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다. 복도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 씨, 여긴 왜 있어? 나는 당황을 감추며 대답했다. 태성 씨한테 중요한 서류 맡기러 왔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마. 그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다. 건물 전체에 경고음이 퍼졌고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뭐야, 이 소라는. 최지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틈을 타나는 이미경 여사와 함께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화재 경보는 이미경 여사가 미리 설치해둔 긴급 장치였다. 우리는 가까스로 빌딩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서류를 펼쳐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상철 회장의 회사 지분 불법 인수계획서, 해외 비자금 운용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병원 아이 바꿔치기 관련 서류까지. 이걸로 충분해. 이제 지은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이미경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이의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날 밤 예상대로 최지은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냉랭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너, 날 속였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증거를 들고 갔다며?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전쟁이다. 그녀의 말에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의 가면은 곧 벗겨질 거예요. 그녀는 씩 웃으며 병실을 떠났다. 그렇게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남은 것은 타이밍과 철저한 전략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진실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이미경 여사와 나는 확보한 서류와 USB, 그리고 블루문 클럽에서 녹음한 파일까지 모아 변호사와 검찰에 제출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최지은의 불법 행위, 상철 회장 회사 지분 강탈, 아이 바꿔치기, 심지어 강민호와의 불법 거래까지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간단한 승리가 아니었다. 최지은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다. 그녀는 이미 언론과 정치권, 검찰 내 일부 세력까지 손을 뻗어두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야. 이미경 여사가 단호히 말했다. 증거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진실을 알게 해야 해. 그래야 그들도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해. 그렇게 우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날 오후 서울 중심부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국내 주요 언론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미경 여사와 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미경 여사님, 15년간 실종 상태였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셨습니까? 아이 바꿔치기 사건이 사실입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른다. 이미경 여사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15년 전, 저는 최지은이라는 사람의 사주로 납치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과 회사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 외손녀가 바뀌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의 탄성이 터졌다. 나는 뒤이어 말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잘못도 있습니다.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그 순간 대형 화면에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이 공개됐다. 최지은의 불법 서류,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기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최지은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든 건 이미경과 서지원의 음모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거짓을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표정 속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소연이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이식 수술은 성공했지만 감염 위험으로 위독한 상황에 처했다. 나는 더 이상 언론도, 증거도, 법정도 생각할 수 없었다. 딸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어머니, 소연이가. 이미경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병원으로 가자. 모든 건 잠시 뒤로 미뤄야 해.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의료진은 긴박하게 움직였고 중환자실로 들어간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는 간단히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다. 비용이 문제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도 있지만 적합한 혈액을 가진 가족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친혈 쪽이 필요해요. 나는 멍해졌다. 소연은 친딸이 아니었다.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미경 여사뿐이었다. 이미경 여사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다시 검사받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이를 살려야 해. 의료진은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그녀는 적합한 혈액을 가진 유일한 기증자였다. 그렇게 또 한 번 그녀의 희생으로 소연의 생명은 가까스로 지켜질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남편 재혁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황급히 경찰서로 향했다. 재혁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지영이. 내 누나가 내 명의로 불법 계좌를 만들었대. 자금 세탁에 내 이름이 이용됐어.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럼 당신도 관련자라고 의심받는 거야? 응. 그리고 경찰이 말하길 이 모든 뒤에는 강민호가 있다는 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민호. 그림자 속의 남자. 소연을 납치하고 우리 가족을 조종했던 남자. 그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미경 여사와 다시 마주 앉았다. 강민호. 끝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간다.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지은을 법정에 세우는 것, 강민호의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 이제 진짜 마지막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병원에서 소연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됐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혁은 경찰 조사를 계속받았고 지영은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강민호는 마치 그림자처럼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지은 측에서 반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과 이미경 여사를 명예훼손과 불법 침입 혐의로 고소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법적 대응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그쪽도 증거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 CCTV 일부 영상, 조작된 금융자료, 그리고 익명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당신들을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경 여사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다. 마지막 방법밖에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강민호를 직접 끌어내는 거야. 강민호는 단순히 최지은의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깊숙이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 가족을 뒤흔든 진짜 원흉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워낙 조심스럽고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때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다. 블루문 클럽의 전 직원이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해왔다. 그는 익명을 요구했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호가 비밀리에 외국계 로비스트와 접촉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 남산의 한 별장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건 기회였다. 우리는 즉시 그 장소에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말 나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한 채 별장 근처에 숨어 있었다. 이미경 여사, 변호사, 그리고 몇몇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오후 9시가 넘자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고 강민호와 최지은 그리고 외국계 로비스트로 보이는 인물이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장비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강민호가 말했다. 이미경과 서지원. 그들은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야. 최지은이 비웃었다. 명예훼손, 불법 침입, 증거 조작까지. 법정에서 우릴 이길 가능성은 없어. 로비스트가 말했다. 해외 비자금도 안전하게 정리됐고 남은 건 상철 회장의 마지막 지분뿐이야.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불법 정치자금, 비자금 세탁, 기업 강탈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이미경 여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모든 녹음과 영상을 확보한 채 조용히 철수했다. 다음 날 우리는 즉시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더불어 언론에도 정보를 흘렸다. 그 결과 뉴스는 온통 강민호와 최지은의 스캔들로 뒤덮였다. 대한그룹 비자금 의혹,
검찰, 강민호, 최지은, 정조준, 납치, 위협, 회사 강탈, 충격적인 음모의 전말 드러나 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고 검찰도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경찰이 최지은의 집과 사무실, 강민호의 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호가 체포됐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배신이 터졌다. 경찰 수사 발표 현장에서 지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용기 내어 말합니다. 최지은과 강민호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또 다른 폭탄이었다.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퍼부었고 언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배신의 상처는 컸지만 그녀의 선택이 결국 우리를 돕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며칠 후 검찰은 공식적으로 강민호와 최지은을 기소했다. 그들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소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했지? 널 지킨다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미경 여사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정말 강해졌다. 지원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호 같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진짜 끝을 보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몇 주 후 법정에서 최지은과 강민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 앞은 수많은 기자와 시민들로 가득 찼다. 나는 이미경 여사, 남편 재혁, 그리고 시누이 지영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의 고통과 배신을 지나 드디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법정 안에는 최지은과 강민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 이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확보한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불법적인 회사 인수계획서, 병원 아이 바꿔치기 관련 문서,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블루문 클럽에서 녹음한 대화 파일까지. 법정 안은 순간순간 술렁거렸고 최지은과 강민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때 지영이 증인석에 올라갔다. 처음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이라는 거요. 그녀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최지은과 강민호는 제 아버지, 김상철 회장님은 속였고 제 형제와 가족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를 바뀌치기 한 것도 그들의 짓이었습니다. 지영의 용기 있는 고백에 법정안은 다시 술렁거렸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모든 증거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최후 변론에서 나는 증인석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잃었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강민호, 징역 25년. 피고인 최지은, 징역 20년. 이로써 본 법정은 모든 판결을 마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최지은은 고개를 숙였고 강민호는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조차 우리를 위협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떴다. 며칠 후 소연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완치도 가능할 겁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딸. 이미경 여사도 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너도, 나도, 우리 가족도 드디어 끝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재혁은 술을 끊고 이미경 여사의 회사를 도우며 새롭게 삶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지영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고 미라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지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약하고 상처 입은 며느리가 아닌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로 거듭났다. 파티가 끝난 뒤 나는 정원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 아래 조용히 다가온 이미경 여사가 내 옆에 앉았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이제 정말 너를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도 이제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그 사이 집안에서 소영과 미라가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순 없었다. 가족의 오해와 배신, 그리고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딛고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